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행복한 예비 신부로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던 마냥 행복한 여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울면서 이곳에 사연을 쓰고 있네요. 저는 제가 여기 사연을 보낼 일이 절대 없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사람 앞일을 모른다더니 제가 이러고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부잣집의 막내딸입니다. 위로는 오빠가 둘 있고 나이 차이도 꽤 나요. 그러니까 늦둥이인 셈이죠. 부잣집 막내딸의 위로는 오빠가 둘이 있는 늦둥이. 이것만 들으셔도 제가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컸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정말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환경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이구, 우리 혜민이 손이 왜 이렇게 차? 집안 온도를 높인다고 높였는데 보일러가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네. 야, 이불 좀 가져와.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니까 감기 걸리지. 내가 두껍게 입고 다니라고 했지?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콜로 기침 한 번 했을 뿐인데 모두가 저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제가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받는 사랑이 말입니다. 물론 행복했지만 때때로 숨이 막힐 때도 있긴 했어요. 배부른 소리 한다. 입만 열면 다 해줘. 너 아프다 소리 하나만 해도 지방에서 일하던 오빠가 날아와. 내가 내 주변에서 너보다 더 공주 대접 받으며 사는 애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뭐가 그렇게 숨이 막히고 답답해? 친구의 말에 제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내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 그러니까 대체 무슨 고충? 어디 드러나 보자? 너무 내 사생활에 간섭을 많이 해. 그랬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를 한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날마다 어디서 뭐 하니, 뭐 먹었니, 오늘은 언제 들어올 거니, 그 과도한 관심과 챙김은 때때로 숨이 막히기도 했죠. 물론 강요하거나 뭘 하라는 압박은 없었지만 말이죠. 그만큼 누리고 살잖아. 그러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래서 말 잘 듣잖아. 정말로 저는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오빠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착한 딸, 착한 동생이었어요. 물론 그런 불만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행복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도 한 가지 꼭 지키고 싶은 저만의 철칙 같은 게 있긴 했어요. 다른 건 엄마 아빠 말 다 들을 건데 결혼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그러니까 선을 보라는 둥, 누굴 만나라는 둥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단순히 조건 때문에 누굴 만나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유 우리는 믿을 만한 집안에 너를 보내고 싶은 거다. 사람 좋고 너를 편안하게 해줄. 그래, 아빠 말이 맞아. 요즘 세상에 얼마나 흉하고 이상한 사람이 많은데. 아유, 우리가 집에 돈이 없니, 뭐가 없니? 사람만 좋고 그 가족들만 좋은 사람이면 어디든 보낼 수 있지. 그런데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보증된 사람들로 만나보라는 거지.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범죄 저지르고 그런 사람 주변인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이나 가족을 겉으로만 봐서는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완전하게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할게요. 이건 절대 포기 못해. 아는 분의 아들을 소개해 주겠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제가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결국 부모님은 제 말을 들어주셨죠. 그건 뭐, 혜민이 말도 일리는 있긴 하네. 그 대신 꼭 어떤 사람인지 우리한테도 보여주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보기다. 그건 약속해 줄 수 있지? 대신 조건 같은 걸로 반대하지 않기. 우리가 무슨 조건을 그렇게 본다고 그래. 돈도 없고 학벌도 없어도 돼. 우리가 다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남자친구와는 부모님과 그 말을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났어요. 친구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친구의 지인의 지인이었습니다. 친구와도 잘 모르는 사이였는데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어떻게 우연히 합석하게 됐어요. 저 그 이어폰 사려고 했는데 음질 괜찮아요? 평소 음악 듣는 걸 좋아했던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외에서 직구한 이어폰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는 그 이어폰 브랜드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한눈에 알아보더라고요. 원래 취미나 좋아하는 게 같으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대화가 잘 통하니까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남자친구는 저와 음악 듣는 취향도 좋아하는 가수도 비슷했습니다. 그 밴드 다음 달에 한국 내한하는 거 알아요? 당연히 알죠. 저 이미 티켓 구매했는데요. 저도 구매했는데. 정말요? 와, 신기하다. 함께 음악이 좋다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가수가 있었는데 외국 가수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공연하러 온다는 소식에 정말 어렵게 구한 콘서트 티켓이었는데 남자친구도 그걸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운명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가는데 혹시 혼자 가세요? 네, 한 장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럼 같이 가실래요? 물론 자리는 다르겠지만. 같이 만나서 공연을 보고 마친 뒤에는 공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사실 좋아하는 공연을 보고 나면 그 뒤에 좋았던 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재미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너무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공연을 보고 밥을 먹고 즐거운 대화를 나눴죠. 그러는 와중에 서로의 나이나 직장, 학교 같은 기본 정보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저보다 3살이 많았고 학교도 제가 나온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뭐 그런 조건들이 남자친구의 호감에 영향을 많이 끼친 건 아니지만 플러스가 되는 면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의사들은 대부분 고지식하고 이런 문화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바로 편견이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뭐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모범생의 의사라는 사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말입니다. 당연히 서로에게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기에는 좀 쑥스럽지만 남자친구나 저나 인물도 어디 가서 빠진다는 소리는 안 들 정도는 됐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조건도 좋고 대화도 잘 통하는 남자를 찾는 게 사실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공연을 마치고 공연에 대해 이야기하며 맥주를 한잔하면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한 번 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하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씩 웃더라고요.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다음 데이트 신청해야 하나 속으로 대본을 100만 개쯤은 짜둔 것 같은데. 라고 대답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의 만남은 시작됐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그날이 일일이나 마찬가지인 날이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정말로 재미있어 한다는 점이었어요. 같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공연도 다니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으면서 여태 해본 연애 중에 가장 만족도가 큰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걸 알아챘습니다. 왜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고들 하잖아요. 혜민이 너 남자친구 생겼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걸 어떻게 모르냐? 맨날 입이 귀에 걸려서 나오고 약속 있다고 맨날 나가고 휴대폰 붙들고 살고 그러는데 오빠의 말에 머쓱해져서 머리를 긁었습니다. 언제 한번 집으로 데리고 와라. 어떤 사람인지 보기나 하게. 나중에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하자는 거다. 우리가 너무 궁금하니까. 나중에요.
제가 웃으면서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아빠와 오빠는 계속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소리밖에는 안 하시더군요. 귀한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지 너무 궁금하셨나 봅니다. 저는 그 상황에 못 이겨서 넌지시 남자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부담스러우면 안 만나도 돼. 결혼하라거나 뭐 그런 무거운 만남 아니고 가볍게 밥 한번 먹자는 건데 이게 오빠로서는 가볍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자친구가 씩 웃더군요. 그 사람 좋은 얼굴로 말입니다. 뭐가 부담스러워? 난 괜찮아. 딸내미가 어떤 남자 만나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건 아버지나 오빠나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나도 여동생 있어서 그 심정 이해해. 라고 말이죠.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도 몰랐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남자친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과 남자친구의 첫 식사 자리가 마련됐어요. 인물이 아주 훤칠하구먼. 부모님 닮았나? 의사라고요? 개업은 했어요. 생각보다 더 멀쩡한 사람을 데리고 왔네. 어디서 만났어요? 부모님과 오빠는 남자친구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원래 저희 부모님이나 오빠는 본인 마음에 들면 관심이 매우 많아지고 마음에 안 들면 뭘 궁금해 하지도 않으셨거든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남자친구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는 증거였어요. 외모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은 대학병원에 있습니다. 개업은 아직 여력이 없어서 차차 할 생각이고요. 혜민이랑 혜민이 친구 생일 파티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남자친구가 아주 정중하고 다정한 말투로 그렇게 대답했고 부모님은 씩 웃으셨습니다. 합격이라는 표시였죠. 나중에 개업할 생각은 있고요. 학교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의사들도 있잖아요. 아,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학교에 오래 남아있으려면 사명감도 사명감이지만 무엇보다 그 정도 실력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사람이 아주 겸손하고 생각도 깊고 말투도 나긋나긋하고 너무 마음에 드네. 내가 내 안목 믿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보신 뒤부터는 결혼 언제 할 거냐고 재촉했습니다. 마음에 무척 들어서 그러신 거였어요. 요즘 그런 남자 귀하다. 그러니까 얼른 날 잡어. 쓸데없이 연애 길게 하고 그러지 말고 결혼부터 해. 응? 내가 봐도 괜찮더라. 하면서 말이죠. 물론 그 말을 남자친구에게는 전하지 않았어요. 부담스러워할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집에서 결혼을 재촉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갑자기 그런 소리를 왜 해? 아니, 집에서 결혼하라는 이야기 듣는다며. 그런데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어서.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알고 봤더니 저희 큰오빠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더라고요.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었습니다. 저는 혹시 남자친구가 기분이 나쁘지 않을지 걱정했지만 오빠들은 그럴 수 있다며 또 사람 좋게 웃어 넘기는 남자친구를 보며 아, 결혼할 거면 이 사람과 해야겠구나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고민이 있어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결혼까지 하기로 한 사이에 나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 제 말에 남자친구는 조금 망설이더니 말을 하더군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조금 유난스러운 면이 있으셔. 나는 그게 너무 걱정이 돼. 라고 말이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의사가 된 게 정말 이제 엄청난 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만큼 아들이 자랑스러우신 거지. 그 정도가 아니셔.
내가 정말 대단한 집에 대단한 대접받고 장가가길 바라시거든. 우리 집 정도로도 눈에 안 찰까? 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고개를 격하게 가로젓더군요. 아니, 차고 넘치지. 그런데 만약에 자기네 집이 이 정도로 잘 사는 걸 아시면 아마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실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괜찮은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자친구 말은 저희 집이 이렇게 부자인 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아시면 아주 많은 것들을 달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이야기하자는 거였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를 예단이나 혼수로 달라고 하실지 감이 안 잡히긴 했지만 저는 결혼의 허례허식 같은 걸 싫어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런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그 의견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처음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간 날 그러기로 한 걸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얼마나 크게 하시나? 아, 엄청 크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여유로운 정도예요. 1년에 얼마 정도 버시는지 이런 건 알 거 아니니? 자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까 잘 몰라요. 그냥 빚이 없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정도 되는 딱 그 정도예요. 막 엄청나게 재산이 많고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에 건물이나 땅 같은 게 있으신 거는 아니고 사실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 건물이 몇 채는 있으셨거든요. 제가 남자친구를 바라보니 남자친구는 조용히 말하지 말라는 식의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저으며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대놓고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시더군요. 서울에서 사업하신다는 분이 건물 한 채 없어서야 그게 사업이니? 그냥 작은 구멍가게겠지. 사람을 앉혀놓고 얼굴을 앞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부모님 밑에서 남자친구 같은 아들이 나고 자란 게 기적 같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내미 시집 간다고 하면 집 해주실 정도는 되세요. 그 정도는 뭐 의사 사위 보면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고 집 하나도 안 해주고 의사 사위 보려는 게 도둑놈 심보지. 그러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군요. 의사 사위 데리고 가려면 적어도 집, 차, 병원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건데 제가 너무 노골적인 그 말에 당황하고 있는 사이 남자친구가 작게 한숨을 쉬더니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의사들 예전 같지 않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뭘 바라세요? 대단하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밖에서 우리 아들 의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대접해 주는데. 혜민이 부모님들도 저 대접해 주세요. 그건 당연한 거고.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날은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 아니네요. 나갈 때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시긴 하셨어요.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또 안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남자친구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개업을 할 생각이면 일찍 자리를 잡아야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세요? 네 아버지가 강남에 땅 몇 곳 다 봐놨대. 네? 저희 부모님은 이미 남자친구에게 병원을 해줄 생각으로 강남에 땅을 보러 다니고 계셨던 겁니다. 심지어는 목이 좋은 곳들은 이미 건물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차라리 건물을 하나 사서 허물고 다시 짓는 것도 방법 아닌가 싶은데 나도 생각해 봤는데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마음에 드는 자리에는 이미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다며 그 건물을 사서 허물고 새 건물을 짓겠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뜯어 말렸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이야기하겠다고. 지금은 너무 과하다고 말입니다. 아유, 이게 뭐가 과해? 너 생각해봐라. 우리 집 재산이 얼만데 이 정도가 과한 거니? 그래도 오빠는 부담스러워 할 거니까. 이제 우리 집 사위인데 우리 집 사람들한테 익숙해져야지. 아니, 그래도 건물을 사서 허물고 이런 건 너무 과하잖아. 좋은 자리가 없는데. 네가 몰라서 그렇지. 병원은 자리가 정말 중요해.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과는 이미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무조건 병원을 해주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이미 머릿속이 가득 찬 상태였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이 말을 꺼냈더니 남자친구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아, 나 아직 병원 그만둘 생각 없는데. 조금 더 다니다가 할 생각인데. 건물 허물고 새로 짓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안에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 지금 말이 안 통해. 그러면 내가 한번 뵙고 이야기해볼게. 하지만 남자친구의 설득도 소용이 없었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개업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는 건데 이런 걸로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정말 가진 게 돈뿐이다 하면서 남자친구를 설득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렇게까지 말하는 저희 부모님을 이길 재간이 없었어요. 결국은 반쯤 동의를 하고 그 대화가 끝이 났어요. 대단하시지? 어, 장난 아니시다. 집도 무슨 150평짜리를 봐주신 걸 내가 말리고 말려서 반쯤 되는 걸로 줄였어. 신혼인데 넓은 집에 살면 손주 늦게 보실 수 있다는 말에 결국 져주시더라.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남자친구는 이런 집은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서 부담스럽지만 친구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할 것 같다며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냥 그렇게 웃어 넘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남자친구가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그 병원을 사서 입주자들을 다 내보낸 뒤 허물기 시작했어요. 그런 행동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재빠르셨습니다. 가끔 왜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 말도 안 되는 결단력과 실행력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병원이 될 건물이 올라가는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깨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모두가 예상하시듯 그건 제 예비 시어머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정말이지 시시때때로 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오늘 뭐하니? 나랑 밥이나 먹자. 오늘 뭐하니? 나랑 쇼핑이나 가자. 이런 식으로 저를 불러내서는 엄청나게 비싼 밥을 먹었고 굉장히 비싼 옷이나 가방들을 사셨죠. 물론 계산은 언제나 저의 몫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그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하지 못했어요. 보나마나 굉장히 미안해할 게 뻔했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가방으로 할게요. 그날도 저를 백화점으로 불러서는 명품 가게로 들어가 굉장히 비싼 가방을 하나 고르고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가방은 여태 샀던 가방들의 몇 배가 되는 비싼 가방이었습니다. 물론 사드릴 능력은 되고도 남았죠. 저는 부모님이 주신 한도 없는 신용카드가 있었고 한 달에 얼마를 쓰건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입도 떼지 않으실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방을 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방은 못 사드릴 것 같아요. 제가 단호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보고 인상을 확 찌푸리시더군요. 다른 집 의사 둔 엄마들은 이런 가방 며느리한테 선물 척척 받는다는데 왜 못 해준다는 거니? 어, 저는 아직 며느리도 아니고 아직 상견례도 안 했고 날도 잡은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한 요구를 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혼수나 예단으로 하나 정도 해드리는 거면 몰라도 이제 겨우 인사드리고 얼굴 몇 번 본 아들 여자친구에게 이런 선물을 요구하시는 건 과한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그 말에 빈정이 확 상한 듯한 인상으로 팍 찌푸렸습니다. 뭐 그러라고 한 말이긴 했어요. 결혼하기로 했으면 이미 시어머니라 다름없는 건데 뭐가 그렇게 과하다는 거야?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이 여유가 있는 편이기는 해도 엄청나게 부자도 아니고 이렇게 시시때때로 불러내셔서 가방이나 옷이나 원하시는 거 다 못 해드려요. 그럴 능력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과해요, 저로서는요. 그러고는 그 매장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름에 달려오지 않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때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저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에 대해 생각했죠. 만약에 다 아셨으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셨을지는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나를 두고 이렇게 나가면 내가 거기서 부끄럽잖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낚아채 잡고는 그렇게 소리쳤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쳐서 사람이 다 쳐다보게 만드는 게 더 부끄러운 건데 말이죠. 지금 이러시는 걸 남들이 다 보는 게 더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입을 다무시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괴롭히는 방향이 조금 바뀌셨어요. 집으로 좀 와라. 어느 날은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뭐 원래 해왔던 것처럼 밖에서 만나자는 게 아니라 집으로 오라는 말에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오늘 집안일 좀 도와. 정말 예상치도 못한 요구라 당황한 얼굴로 그저 멍하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어갔어요. 결혼하면 어차피 네가 해야 할 일들인데 미리 배운다고 생각하고 하거라. 그 말에도 제가 가만히 서 있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뭘 그렇게 멀뚱히 서 있어. 빨리 안 도와주고. 그 말에 화들짝 놀라 저도 모르게 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손에 물 한 방울 제대로 묻혀보지 않고 곱게 키워졌어요. 부모님의 사랑만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실수만 하고 못하고 그랬죠. 그러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화가 제대로 나셨고요. 너는 대체 그 나이 먹도록 이런 것도 하나 못하고 어떻게 살았니? 안 해도 됐으니까요. 그리고 안 해도 되니까요.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사실 지금은 남자친구의 병원으로 생각하고 엄마와 아빠가 건물을 올리고 있다는 것. 나는 엄청나게 부잣집 딸이라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도 된다는 것들을 다 이야기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마 그때 이미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한 가족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괜히 그 사람을 좋은 말은 해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다고 지금 생각이 드냐면 그날 이후에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 날짜는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 묻는 말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었거든요. 그건 조금 더 두고 보고 잡자. 아이,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니, 그건 아닌데. 일단 저쪽에 먼저 물어보고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급하게 하면 오히려 체해. 그때는 부모님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고 생각했었지만 나중에 사건이 다 터지고 나서는 제가 결혼을 고민하는 것 같다는 말을 두 분이 하셨어요. 새삼 참 자식들은 부모에게 뭐든 속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쯤 남자친구에게도 소홀해져 갔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정이 한번 확 떨어지고 나니까 남자친구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말입니다.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야. 그냥 요즘 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래.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남자친구는 그때 그냥 제가 마음이 변한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간 본인의 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이 정도인지는 잘 몰랐다고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 남자친구가 병원 일이 상당히 바쁜 시기였기에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기도 했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불려가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한 그날 이후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만나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겁이 나기도 했고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결정을 내릴 것 같은 것도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정도면 그냥 다 말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 게 낫지 않아? 헤어지는 거 말고 무슨 결론이 있냐? 남자친구는 잘못한 게 없잖아. 그렇긴 해도 어쨌든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살아. 나는 못해. 그리고 얘는 더 못해. 평생을 공주처럼 살아온 애가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를, 아우. 사실 제가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 곱게 자라서 더 그랬던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봐도 선을 넘은 행동들이잖아요. 본인 아들의 여자친구를 불러내 수백만 원의 가방을 사게 하고 집으로 불러내서 하루 종일 집안일을 시키고 틈만 나면 선을 넘는 막말을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과 한 가족이 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말이죠. 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더는 힘들 것 같다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예상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요즘 나를 대하는 거나 결혼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반응이어서 어느 정도는 예상하기는 했어. 그래도 자기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아니면 난 결혼 아니라 자기랑 연애만 해도 좋아. 그 말에 흔들린 건 사실이었어요. 사실 남자친구와 저는 그동안 쭉 괜찮았으니 그럴 만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히 만들어준 일이 그 후에 생겼죠.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너 우리 애랑 결혼 안 하기로 한 거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저번에 한번 어디 사냐고 물어봐서 지나가듯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그 아파트를 잠시 올려다보더니 말하더군요. 네가 이야기한 여유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오면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 아파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더구나. 그냥 여유 있는 정도로는 못 사는 집 같던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냥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오는 길에 부동산 같은 곳에 들려서 이 집의 시세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런 것들도 이미 다 알아보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 노골적임과 치밀함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런 사람과는 절대 한 가족이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이죠. 일단 어디 가셔서 이야기하시죠.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생각에 근처 커피숍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러고는 커피를 시키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5억. 그런 저에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인가 해서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딘가 웃는 듯한 얼굴로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5억. 네? 갑자기 5억은 무슨... 제 질문에 인상을 살짝 찌푸리더니 말씀을 이어가시더군요. 저런 집에서 5억 정도면 뭐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니? 그리고 의사 사위 보면서 그 정도는 해야지. 순간 사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멍했는데 그러니까 지참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어디 남편 사서 결혼해야 할 정도도 아니고 그리고 오빠가 어디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으로 사람을 두고 흥정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때는 이제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거니까 막 나가자는 심정으로 말을 더 막 한 것도 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말에 열이 받으신 듯 보였고 말이죠. 뭐? 내가 지금 내 아들로 장사하는 것 같니? 그러면 아니세요? 의사 아들로 한탕 해보려는 거 아니면 어떻게 사사건건 이렇게 돈돈하면서 아들 결혼으로 한몫 챙길 생각부터 하시냐고요. 너 내 아들이랑 결혼 안 할 거니? 그래서 이렇게 막 나가기로 한 거야? 그 말에 제가 살짝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그런 제 대답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놀란 듯 움찔했어요. 안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같은 분이랑 가족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 안 하려고요. 오빠한테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시는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정말 그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던 건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잠시 뒤 누가 봐도 안 괜찮지만 괜찮은 척하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내가 아쉬워서 너를 잡기라도 할 것 같니? 내 아들 정도면 너 같은 애들은 줄을 섰어. 겨우 몇백만 원짜리 가방 몇 번이랑 집안일 좀 시킨 걸로 이렇게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너 같은 애는 나도 싫다. 고맙다, 고마워. 그런데 그 순간 어딘가에서 아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순간 제가 굳었습니다. 간구하고 있었어요. 그 커피숍이 엄마의 단골 커피숍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설마 만날까 했는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더군요. 만났어요. 엄마를 말이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응? 엄마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무슨 일인가 싶은 얼굴로 그 자리에서 사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왔어? 그제야 제 엄마라는 사실을 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내 오히려 뻔뻔하게 본인의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 혜민이 어머니 되세요? 저는 우영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 보이네요. 엄마는 이미 어느 정도 사태 파악을 끝낸 듯 굉장한 고자세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의 그 태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살짝 움츠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우리 아이에게 소리를 치는지, 그리고 그동안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다는 건 또 뭐며, 또 우리 애를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는 건 무슨 소리세요? 제 며느리가 될 아이니까 미리 신부 수업 좀 시킨 걸로 얘나 어머니나 유난히 좀 심하시네요. 유난이라니, 내가 우리 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는데, 어차피 나중에 시집 가면 다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집 가면 얘가 일을 왜 해요? 사람을 쓰지? 엄마의 그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아니,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집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귀한 막내딸을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손에 물 묻히게 하는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겠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쯤부터 눈에 띄게 당황을 한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돈돈거렸는데 가진 게 돈밖에 없다는 엄마의 말에 당황할 법도 했죠. 그리고 5억을 해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번에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결혼하려면 5억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5억? 지금 건물이랑 5억을 더 달라고?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재빨리 되물었어요. 건물이라니요? 모르세요? 저랑 제 남편이 지금 예비사위 주겠다고 강남에 건물 하나 사서 허물고 다시 짓고 있는데 거기에 병원 차리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오늘 공사 과정을 보고 왔다며 찍어온 사진들을 내려놨습니다. 어느새 어느 정도 지어진 건물은 누가 봐도 자리나 규모가 좋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그 사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거 다시 팔아야겠다, 엄마. 그래, 지금 상황 보니 그래야겠네. 아휴, 우여인가 사람이 참 좋아 보여서 마음에 쏙 들었는데.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잡으며 말했죠. 집에 가자. 그리고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애 당신 같은 시어머니 있는 집으로는 내가 절대 못 보내니까 5억이고 나발이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뭐? 의사 아들이면 내 딸 같은 애들은 줄을 선다고? 내가 알기로 이 근방에 우리 집보다 돈 많은 집 없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 사위 되겠다는 집안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알아요? 의사가 아니라 병원장 아들도 있어. 어디서 우리 딸을 무시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계속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가만히 있다가 사태 파악이 끝난 듯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우, 화가 미안하다. 아우,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변한 그 태도에 저와 엄마가 멍해져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바라봤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심지어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아우,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유, 제가 잘못한 거지. 우리 아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애미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게 됐다고 하면 평생 저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부탁한다, 얘야. 응? 그러면서 빌기 시작하더군요. 당황했지만 저는 이미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저희 집 재산을 알게 되어 그러는 게 제 눈에도 엄마 눈에도 많이 보였거든요. 그 원망 들으시며 사세요. 저는 그 댁이랑 사돈 될 생각이 없습니다. 가자. 엄마는 그대로 저를 끌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아빠와 오빠들에게 다 했습니다. 저희 집은 언제나 비밀이 없거든요. 당연히 아빠와 오빠도 노발대발했고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는 걸로 정리가 됐죠. 그래도 이왕 건물은 샀으니까 거기에 너도 뭐 하나 해볼래? 라고 아빠가 농담으로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금방 정리가 됐어요. 물론 남자친구의 집안은 정말 그야말로 난리가 난 것 같았지만요. 그 일이 있고 바로 다음날 남자친구가 전화가 와서 만났어요. 그리고 저도 정리를 하긴 해야 했으니까 만났죠. 솔직히 말할게. 그동안 오빠 어머니한테 시달리면서 오빠에 대한 애정도 떨어진 게 사실이야. 그래서 오빠랑도 정과 같이 못 지낼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 제 이야기를 듣더니 남자친구도 이해한 것 같았어요. 네 심정이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 그동안 너무 좋았잖아. 난 어디로 가서도 너같이 나랑 말도 잘 통하고 좋은 여자는 못 만날 것 같거든. 결혼은 안 해도 돼. 연애는 하자, 응?
저는 사실 완전히 헤어질 생각으로 나갔지만 그 말을 들으니 또 흔들렸어요. 사실 남자친구의 말처럼 이렇게 대화 잘 통하고 서로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마저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어? 내가 우리 아들 볼 면목이 안 서서 그래. 만약에 네가 죽은 듯이 살라면 죽은 듯이 살고 평생 얼굴 보지 말자고 해도 그렇게 하마. 제발 파혼 이야기만은 하지 말아다오, 응? 누가 봐도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집 재산이 아까워서 다시 한번 빌려온 남자친구의 어머니 모습에 저는 저 사람과 엮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그러고 돌아가면서도 주위에 저희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다 물어보고 갔다는 이야기를 엄마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상종을 해서는 안 돼. 절대 다시 만날 생각하지 말거라. 애가 아까워도 어쩔 수가 없어. 온 가족이 결사반대를 하고 나섰기도 했고요. 남자친구와 저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물론 저를 더 잡아볼 생각이 있는 듯 했으나 가족까지 나서서 이 만남을 반대하고 나선다는데 남자친구도 더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완전히 헤어지기로 하고 나서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번 더 오긴 했어요. 제가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럼 통화라도 하자고 해서 했던 통화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는 없겠니? 저보다 나은 여자가 줄을 선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찾으시고 저는 이제 그만 놔주세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고 다시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미안하다 어쩐다는 문자가 왔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남자친구가 지인의 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때문에 건너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여기저기 선자리를 엄청나게 알아보고 다닌 모양이에요. 좋은 며느리감을 찾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우리 집 같은 부잣집은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느 사돈댁에서 사위 개업시키겠다고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냔 말이죠.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말입니다. 돈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양반이었으니 정말 땅을 치며 후회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을 그런 여자가 좋아했다고 하면서 아쉬운 소리들을 늘어놓고 또 남자친구에게도 저에게 다시 찾아가 보라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남자친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원래라면 남자친구의 병원이 들어왔을 그 건물이 드디어 완공되던 날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우연히 봤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가 말이죠. 엄마는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더군요. 엄청나게 후회하는 얼굴이던데 어딘가 허멍해 보이기도 하고. 왜 아니겠어요? 거기 그 정도 건물이면 가격이 얼만데. 그리고 그 정도 사람이면 알아보고 다녔을걸요? 아마 복권 1등 당첨됐다가 뺏긴 기분이지 않을까요? 오빠의 말이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남자친구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또 질척이지 않는 사람이긴 했죠. 여러모로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만날 생각은 없지만 말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파혼은 흠도 아니고 사실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거나 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으로서는 그게 아닌 모양이었어요. 본인들이 호들갑을 떤 걸 반성하는 것 같았죠. 앞으로는 먼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마. 그런 다짐까지 하실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더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기는 했지만 하나하나 다 쓰자니 이미 헤어진 사이에 뭘 그렇게 세세하게 쓰나 싶어서 조금 줄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만 글을 줄일게요.
안녕하세요. 출근하면서 유튜브 사연 코너를 가끔씩 보곤 했었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가 올라가는 날도 오네요. 막장과는 거리가 먼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란 건 정말 존재하나 봐요. 여러분들의 고단한 출퇴근길에 저의 사연으로 짧게나마 인생의 스펙타클한 즐거움을 대리 경험해 보시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 올해 34살이 되어 진정한 30대 중반으로 입성한 유부녀예요.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고요. 결혼한 지는 2년 차인데 아직은 신혼의 재미를 까먹지 않고 즐기던 부부죠. 아니, 그랬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케이크 만드는 일을 하다 1년 전쯤 제 이름으로 수제 케이크 가게를 내고서 단골을 차근차근 모아가는 중입니다. 최근엔 직원도 한 명 생겼고요. 행복인지 고난인지 몇 년 전부터 레터링 케이크 인기가 치솟아서 제대로 긴 휴일을 즐길 날이 언젠지 가물가물해졌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케이크 만드는 일이 참 좋았어요. 제가 워낙 숫기도 없고 감정의 높낮이도 크지 않거든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저의 이런 성격을 탐탁지 않아 해서 잔소리도 많았고요. 너는 그렇게 숫기가 없어서, 너 수업 시간에 발표도 제대로 못하지? 그럼 안 돼. 나중에 왕따라도 당하면 어쩔런지. 아유, 걱정이다, 걱정이야. 특히 엄마가 절 많이 걱정하셨는데요. 케이크를 만들 때만큼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케이크를 데코할 때면 마치 백직장에 저를 꾸며내는 것 같았거든요. 원하는 색, 원하는 그림을 담아내면 사람들은 예쁘다고 좋아했죠. 직접 만들어낸 케이크가 받는 대접을 제 자신도 어여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그렇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더욱 공을 들여 노력했고 전 어느새 워커홀릭이라고 할 만큼 일에만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손님들의 불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때론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일의 소중함을 아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든 긍정적으로 잘 헤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 외에 유일한 낙이 있다면 녹초가 된 채로 집에 가면 주차장부터 나와서 짐을 들어주러 온 남편 얼굴을 보는 거였어요. 뭐랄까, 남편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죠. 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전 그게 좋았거든요. 강아지 같은 모습에 매일 감정 표현을 넘치듯이 하고 자존심 부릴 줄도 모르고 특유의 해맑음으로 항상 웃게 만드는 사람. 무슨 일이든 묻어낸 편이던 저와는 반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신랑은 저의 맞춤 케이크 같았죠. 제가 원하는 레터링과 장식으로 가득 꾸민 근사한 케이크. 남들은 그냥 보잘것없는 기계 부품 회사원인데 그런 남자와 있는 게 뭘 그렇게 특별한 사랑인 것처럼 떠드느냐고 하지만 케이크의 달콤한 냄새는 박스 안에선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신랑의 안마를 받으며 편히 잠들고 미리 만들어둔 아침밥을 먹으며 시작하는 아침이란 정말이지 축복과 같은 하루하루였습니다. 여기까진 평범한 유부녀의 삶 같죠. 평범이라 하기엔 너무 거창하게 떠들었지만 평범한 일상이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저런 소중한 시간들이 저에겐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일상적인 루틴이었거든요. 그리고 사건은 이때 시작됐습니다. 4달 전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주희 언니, 깜짝 놀랐지? 나야 보람이. 잘 지냈어? 저보다 10살 어린 사촌 동생이더라고요. 원체 애가 싹싹하고 정이 많아서 사랑받던 아이였어요. 게다가 시골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에게 때마다 찾아갈 정도로 유난히 잘 해줘서 내심 고마움을 느끼던 동생이었죠. 그 고마움에 어릴 때 짧게나마 과외를 해줬었는데 대학교를 들어간 이후론 통 보지 못했네요. 보람아,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로. 번호 바꿨어? 어, 졸업하면서 바꿨지. 이제 좀 보자, 언니. 동생은 며칠 후 제 가게로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제가 가게 열었다는 소식을 친정 엄마한테 듣고 온 거라고요.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가게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신기했나 봐요.
한참 안을 둘러보며 조잘조잘 떠들던 동생은 레터링 케이크를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죠. 저는 흔쾌히 그냥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봐서 반갑기도 했고 가족에게는 처음 해주는 거라서 기념으로 해주고 싶었죠. 친구 생일 파티 때 가져갈 거라기에 꼬박 하루 동안 틈틈이 신경 써서 만들어 주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동생은 너무나 좋아했고요. 그 모습을 보니 대학교 졸업반이어도 애기는 애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의 미소조차 전부 거짓 같긴 하네요. 그 후로 동생은 종종 가게를 찾아와서 케이크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매번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어요. 동생이 바득바득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더 커서 한 번에 갚으라고 거절했죠. 그러다 하루는 연말 시즌이라 일이 너무 밀려 있었던 시기에 불쑥 찾아와 남자친구에게 줄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연락도 주지 않고 대뜸 찾아와서 본인이 그린 시안을 내미는 게 사실 조금 불편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근데 일단 언니가 주문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거부터 하고 만들어줄게. 그리고선 당장 밀린 작업부터 하고 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동생이 옆에 앉아서 절 가만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왜 집에 안 가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케이크를 안 좋아해.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맛있게 잘 부탁할게. 라고 하더군요. 그래, 알았어. 되면 연락할게. 이제 가. 만난 지 2주 됐다던 남자친구의 입맛까지 맞춰달라는 말에 왠지 짜증이 치솟아서 이만 가라고 등 떠밀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남편한테 사촌동생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던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살펴주라면서요. 남자친구와 싸웠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말았어요. 애기들 싸움에 내가 끼어드는 것도 우스우니까요. 그러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엔 안 먹던 웬 값비싼 육포랑 견과류 세트를 가져오셨더라고요. 평소에도 살뜰히 챙겨주시는 분이니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냉장고에 넣고 있었죠. 그런데 그거 보람이가 줬다. 알고 있지? 옆에서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 가게에 저 없이 직원만 있을 때 사촌 동생이 또 찾아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도 마침 오셨던 거예요. 동생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머님께 먼저 친근하게 다가갔고 어머님도 그게 싫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수다가 길어져서 근처 카페까지 갔다나 저와도 그런 곳에 간 적 없던 어머님이 오히려 더 신기했던 것 같네요. 뭐 어찌됐건 동생은 그 뒤로 간간히 카톡으로 안부 연락을 보내면서 육포랑 견과류 세트까지 보냈더군요. 무슨 돈으로 보낸 건지, 거기다 왜 그렇게까지 한 건지 좀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찜찜했지만 동생한테 연락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친한 사촌 언니의 사돈이어서 그런 거겠지, 그러다 말겠지 했거든요. 설마.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이 연초 일이 많아졌다면서 마중을 나오지 않았어요. 아침도 건너뛰고 얼굴을 마주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저는 제 일이 많아서 그런 건가 싶은 마음에 직원을 한 명 더 두고 집안일에 더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모든 면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남편은 점점 더 이상해져만 갔습니다. 가만히 있는 저에게 답답하다며 짜증을 내고 집에만 오면 생기를 잃은 것 같다는 등 일부러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가 싶은 언행을 반복했거든요. 왜 그래? 아니, 밥이 좀 쉰 것 같아서. 밥이?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야, 먹어봐. 응? 괜찮은데? 괜찮긴 뭐가 괜찮냐? 아, 너 입맛도 이상해졌냐? 거기다 반찬이 죄다 이게 어제 먹던 거 똑같이 내놓고 나도 좀 잘 차려놓은 밥 좀 먹고 싶다. 아, 이럴 거면 배달시켜 먹지 뭐하러 집밥 먹냐? 갑자기 밥을 가지고 시비를 걸질 않나, 반찬 투정을 하질 않나, 잘 먹던 반찬 그대로 내줬을 뿐인데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면서 저한테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정 그의 맞받아쳐 같이 화낼 성격도 아니었기에 일단은 묵묵히 참아 넘겼지만 솔직히 미덥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할 일은 해야지 하며 열심히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있으면 그게 징그럽다면서도 방으로 들어가 버리던 남편. 어쩐지 그 짧은 사이에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어요. 그 지옥 같은 날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을 데리러 주차장에 내려갔어요. 남편이 갑자기 그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더럽고 비겁한 거 아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그냥 털어놓고 싶다.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주희야. 뭐, 뭐라고? 당신, 미안해. 근데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더 감추고 있다간 폭발해버릴 것 같아, 나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라 얼어붙었어요. 뭐? 네가? 왜? 지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끝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대로 차에 치이고 싶었어요. 가까스로 이성을 찾은 후에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고르고 고르다가 그 여자가 누구냐고 애써 물었고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고요. 울어야 할 사람은 저인데 남편이 너무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다고 하네요. 저에게 사랑을 퍼부었지만 이렇게 받는 건 처음이라고 하면서 구역질이 나서 남편을 두고 전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멍하니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좋아하는 일이라도 일단 하자는 마음에 가게에 갔습니다. 가게 청소하면서 나에게 닥친 이 불행은 어떻게 치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사촌 동생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본인이 그린 시안을 주면서 남자친구 줄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보람아, 미안한데 다음에 해주면 안 될까? 아직 직원도 출근 안 했고 내가 하기엔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동생은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언니, 내 부탁인데 해주면 안 돼?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저는 더 이상 상대하기 싫어져서 그냥 지금 해주겠다고 했어요. 가장 작은 사이즈로 바로 구워줬죠. 동생은 그 시간 내내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또 싸우는 건지 신경질적으로 폰을 내려놨다 쳐다봤다 반복하면서요. 몇 시간 후 얼추 케이크를 완성하고서 그 위에 사촌동생의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이어서 남자친구의 이름을 쓰려고 다시 시안을 봤는데 전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었거든요. 그제야 제가 정신없이 쓴 레터링 문구를 다시 봤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사랑하자 우리. 사촌 동생이 다가와서 작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일부러 시작한 건 아니지만 만남을 이어간 건 다분히 의도적이었으니 욕을 해도 좋다고. 이어진 동생의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제 카톡 프로필에 남편이 해주었던 이벤트와 선물들을 보며 궁금했대요. 언니처럼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나 사랑받고 있는 건지 제가 신혼생활에 대해 별말 안 하니까 사실 전부 거짓말이 아니었는지 의심도 되고 그러다 제가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을 때 남편에게 전화가 오자 대신 동생이 대신 받았대요. 그런데 사촌인 자신에게까지 다정하게 인사하는 말투에 인간적인 호감이 생겼고 그대로 언니에겐 아직 말 못한 고민이 생겼다며 따로 만나자고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야. 실제로 만나니까 더 좋아졌고 언니가 왜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한 건지 알 것 같고 네.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됐던 겁니다. 동생은 자신은 별거 한 거 없고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기만 했대요. 자신이 어려서 또는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정성 들여 사랑해 준 거라고. 남편과 동생은 저와 가족이었던 서로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고 또 가족이었던 저를 너무나 쉽게 버린 거였습니다.
만들었던 케이크를 사촌에게 던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물었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작정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게 맞대네요. 동생은 어릴 적부터 저를 좋아했지만 아무리 표현해도 무덤덤한 제가 이상하게 얄밉고 미웠대요. 분에 넘치는 다정한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받을 줄밖에 모르는 사람 같다고요. 그래서 사랑을 바라고 받을 줄 알고 다시 갚을 줄도 아는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싶었대요. 그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난 언니가 너무 믿고 싫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널 얼마나 챙겼는데 해마다 네가 우리 집 김치 좋아한다고 내가 김치 갖다 나르고 소세지 반찬 좋아한다고 하면 그거 해주고 그런 건 전부 까먹었니? 까먹고 이제 와서 내 남편을 뺏어간 거야? 동생은 어릴 적 고모가 이혼하셨고 그 뒤로 고등학생 때부터 어린 나이에 혼자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더 챙겨주셨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동생이 저한테 이런 생각까지 하는진 몰랐습니다.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나 봐요. 제가 우르르 말을 쏟아내다 그냥 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동생은 그 모습마저 꼴보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남편은 저한테 너무 과분하다면서 남편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냐고 제게 물었죠. 언니, 남편은 케이크 싫어해. 언닌 그걸 좋아해서 업으로 삼지만 난 그 차이라고 생각해. 언니와 언니 남편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야. 반대로 오빠랑 나는 아주 섬세한 결까지 잘 맞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언니가 물러서줘야 하지 않겠어? 저는 그저 말없이 동생을 밖으로 밀어내고서 케이크를 전부 쏟아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때 돼서야 돌아온 남편은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으러 갔고요. 그 모습을 보자 하니 이상하게 속 안에서부터 역류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바람을 알고도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거란 걸 이미 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식탁으로 옮겨 앉고선 남편에게 왜 보람이를 만나러 갔냐고 물었어요. 사색이 된 남편은 주희, 네가 그랬잖아. 동생에게 잘해주고 싶다고.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동생이 오랜만에 찾아온 거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너한테 못하던 고민이나 걱정이 있다면 나에겐 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움을 줄 게 있지 않을까 했던 거야, 난. 보람이가 얘기 안 해? 그 순간 남편 입에서 보람이란 말이 나오자 저는 움찔했고 자신의 말 실수를 깨달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나에겐 아무도 상처를 준비할 시간, 나을 시간, 되갚을 시간도 주지 않는데 난 내 마음을 찢고 도려낸 사람들에게 이별할 시간도 줘야 한다니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내뱉은 질문은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 케이크 싫어해? 놀란 듯 제 얼굴을 쳐다보던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바로 시댁을 찾아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게 심지어 저의 사촌 동생이라고요. 당신들에게 치댔던 바로 그 동생이라고. 시어머니는 잠시 놀라서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배우신 양반이라 그런 건지 같은 여자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의 모든 감정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리고 본인들이 그 사이에 아무 도움도 못 됐다는 사실을 도리어 사과하셨죠. 미안하다 정말 내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다. 내 탓이야. 남편의 바람을 안 이후 누군가 앞에서 운 게 아마도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그만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어요. 아이가 없을 때 안 걸 다행이라 여기며 떠나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제 등을 토닥이던 어머니 손길이 멈추었죠. 그리고선 제 어깨를 잡고 일으키더니 바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 소름이 끼치는데요. 누구 얼굴에 똥칠하고 싶어서 이런 일로 갈라서겠다는 거야? 그 여자애 24살이라며. 애들이 소꿉장난한 거 가지고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이 정도 울었으면 됐잖니. 네? 소꿉장난이요? 어머니, 이게 소꿉장난 같으세요? 남자들은 원래 다 한 번씩 바람 핀다. 안 피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원래 그런 건 여자가 살살 달래가면서 다시 집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거야. 아, 넌 그런 것도 모르고. 예, 괜히 엄살 피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말이라도 한마디 하마. 다신 그러지 말라고. 걔 내 말은 들으니까 그럴 거다. 네, 그 어디에도 제 편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몇 번 토닥여주면 전처럼 덤덤하게 넘어가겠지. 어린 동생 일인데 둘 다 버리는 선택은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겠죠. 피가 끓는다는 말이 있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 드니까 이상하게 피가 끓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뒷목 잡고 쓰러지는 그런 마비가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 같았어요.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면서 감정이 미칠 듯 동요하더라고요. 그 순간 퇴근한 도련님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딱 마주쳤습니다. 도련님은 올해 29살이 되면서 카페 매니저로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여자들이 좋아할 법한 깔끔한 외모를 내세워 인플루언서 카페 사장님이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았죠. 뻔하잖아요. 요즘 그런 마케팅, 뭐 아직 가진 건 없어 보였지만요. 예전에 가족 모임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마치 전부 다 이뤄낸 일인 것 마냥 떠들어대는 도련님을 볼 때 귀여워서 웃어 넘기곤 했었죠. 인스타에 카페 사진을 업로드하려면 예쁜 케이크는 필수라면서 이따금씩 저에게 자주 자문을 묻곤 했어요. 저도 조언이나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틈틈이 보내줬고요. 그럴 때면 저 같은 어른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반대하는 일을 유일하게 응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앞에서 울고 있는 저를 보며 도련님은 한달음에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달래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면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떠밀더군요. 도련님은 본인이 데려다 주겠다면서 저를 부축해줬고 차를 얻어 타게 됐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소꿉놀이라는 그 말이 제 가슴에 손톱 자국을 낸 것처럼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혼자 생각에 빠질 동안 도련님은 고맙게도 집에 도착할 때까지 무엇도 묻거나 말하지 않아줬어요.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집에 혼자 들어갈 수 있겠냐고 물었고 저는 애써 괜찮다고 답했죠. 그런데 그 캄캄한 주차장에서 매일 마중 나오던 남편 얼굴이 떠올라 갑자기 눈물이 북받치는 거예요. 내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네요. 그리고선 도련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이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대로 차에 치여버리고 싶다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죠. 묵묵히 듣던 도련님은 본인이 남편을 만나보겠다고 하고 앞으로는 출퇴근길 전부 자신이 오가며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저도 형수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저라도 형이 그러고 다니는 거 알았어야 했는데. 사실 이때 저는 도련님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스치듯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말했던 애들 소꿉놀이라는 거, 만약 자신이 끔찍이 아끼는 아들에게도 여전히 해당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졌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최대한 인간적인 면모는 지키자는 마음으로 애써 그 생각들을 떨쳐냈죠. 그 뒤로 저는 남편과 각방을 쓰며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아 누웠고 남편은 이따금 방문을 살짝 열어보는 것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죠. 이혼을 해야 하나 하지만 난 아직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했는데
그럼 당분간만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까? 그럼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잖아. 남들이 이런 불화를 이야기할 때면 전 무조건 이혼해라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저에게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이혼이란 말을 내 인생에 갑자기 새기려고 하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잡념이 많아지다 보니까 판단력은 점점 흐려져 갔죠.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모든 게 끝나나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사촌 동생에게 갑자기 카톡 하나가 오더라고요.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확인해 봤습니다. 언니, 우리가 그때 못다한 케이크 완성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진 보내. 동생이 보낸 사진은 저번에 저에게 맡겼던 케이크를 완성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어요. 아마도 다른 가게를 찾아가 완성시킨 거겠죠. 이번엔 이름까지 완성시켜서 둘은 계속 만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나한테 사진까지 보내면서 선전포고를 하는데 정말이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 사진을 보니 동생과 남편에겐 내가 케이크를 만들던 게 시어머니 말처럼 소꿉놀이처럼 보였겠다 싶더라고요. 또 다시 피가 끓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시금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목표를 다짐했죠. 그래요. 애써 털쳐냈던 그 위험한 생각을 통해서 말이죠. 그들은 이미 도덕적인 양심을 버렸는데 왜 나만 꿋꿋이 지켜야 하나요? 다음 날부턴 멀쩡히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아, 도련님 차를 타고요. 본인 형에게 상처 입은 형수를 위해서 순수한 도련님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고맙기도 안쓰럽기도 때로는 역겹기도 했습니다. 어찌 됐건 증오스런 남편의 핏줄이니까요. 도련님은 남편을 아직 못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전화도 걸고 문자도 남겨봤는데 답장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형은 한번 사고 칠 줄 알았다고 워낙 금사빠에 충동적인 사람이라 그렇다면서 험담 아닌 험담을 하더군요. 그러고선 아차 싶었는지 말을 아꼈지만요. 그렇게나 남들이 다 알고 가볍게 치부해버릴 사람인데 전 무슨 콩깍지가 꼈기에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어쩌면 그런 콩깍지가 운 좋게 벗겨지지 않아서 금슬 좋은 오래된 부부가 되나 싶었죠. 저 도련님 이렇게 태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뭐 별다르게 해드릴 건 없는데 케이크 만드는 법 배우실래요? 배워두시면 나중에 카페에 도움될 것 같은데. 정말요? 좋죠, 형수님. 그 이후로 저는 도련님에게 고마움을 갚고자 케이크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순진하게 너무나 좋아하는 도련님 얼굴을 보자 살짝 미안함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희망을 가질 방법은 그거 하나뿐이었으니까. 제가 출근한 뒤로 1시간, 퇴근하기 전 1시간씩 도련님과 함께 베이킹 작업을 했어요. 우리는 형수와 도련님이라는 관계를 잇고서 오래된 선생과 제자처럼 공부했죠. 저를 곧잘 따랐고 저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도련님이 하루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는 베이킹 할 때 표정이 엄청 다양한 것 같아요. 그게 참 재밌어요. 아마도 형수 자체가 솔직한 사람이라 그런 거겠죠? 저라는 사람은 매번 로봇 같다, 지루하다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오곤 했는데 그런 말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베이킹을 하며 손길이 스치는 순간들이 늘어나서 그런 걸까요? 저는 도련님과 그렇게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련님은 사적인 전화와 메신저로 자신의 일상 다반사를 일일이 늘어놓기 시작했으니까요. 마치 오래된 여자친구에게 하듯이 아마도 창업 준비를 하면서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가족 누구도 응원해주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다들 내가 망할 거라 생각해요. 길거리에 널린 게 카페인데 제가 무슨 사정을 하냐고. 근데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나도 언제부턴간 그게 진짜일 것 같더라고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아니에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잖아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는 건 형수님밖에 없어요. 형수님은
직접 이런 가게 운영하시니까 왠지 더 신뢰가 가네요. 저 형수님 말만 믿을래요. 저는 그 모든 크고 작은 투정과 고민, 감상들을 받아주었고, 우리는 모든 시간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죠. 이성적인 감정은 없었고, 일부러 그런 어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레 일상의 한 부분이 되려고만 했어요. 어찌됐건 저에게도 그런 여유로운 순간들이 생기자 남편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해오던 노력이 굳게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게 되었거든요. 마치 집 안에 저 혼자만 숨쉬고 있는 듯이 그 변화를 감지한 남편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낀 듯 그때부터 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따스한 아침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정성스레 차린 아침상 옆에 쑥스럽게 서 있는 남편을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음식 전부를 개수대에 쏟아 부어버렸지만요. 동생과 끝냈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관계를 개선하려는 게 참 멍청하다 싶었어요. 아니면 나를 멍청하게 봤다거나. 당신, 어떻게 내가 만든 걸. 절 보고 무척 섭섭해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그게 더 기가 막혔죠. 제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마치 인내심 테스트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사촌 동생이 무작정 제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마침 손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죠. 언니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사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주제 넘게 끼어들려 하지 말라. 이런 식의 말들이었는데 아마도 남편이 소홀해진 모양이겠죠. 그러니 그 화를 남편에게 풀지 못하고 저에게 풀려 하고요. 전 그냥 옆에서 손님이 있건 없건 그닥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듯 웃어줬어요. 그냥 제가 웃는 게 이 아이한테 가장 가슴 아플 일일 테니까. 역시나 여유로운 제 미소에 동생은 더 펄펄 날뛰었고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그렇게 웃으면 뭐라도 된 것 같아? 언니가 이혼 안 하고 베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생각이 있어 다. 내 거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그래, 그러든가. 제가 그 말만 하고 마저 일에 집중하고 있으려니 동생은 혼자 씩씩거리다가 나가버리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욕을 하면서 말이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저한테 마침 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괜찮아. 저 아무렇지 않아요. 대충 대답하며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느 순간 감지했어요. 내 복수가 어느 정도 중간 단계까진 와 있다는 걸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최소한 내가 받은 상처 정도는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겠다는 걸 말입니다. 이 양심도 없는 것들에게요. 그 후로도 사촌동생은 대체 뭐가 그리 당당하고 뻔뻔한지 계속해서 저를 공격했어요. 온갖 문자 메시지 폭탄들로 귀찮은 전화들로 괜히 남편과 스킨십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남편이 자기에게 보낸 다정한 문자 같은 걸 SNS에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행동만 할 수 있는지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는 사촌 동생의 행동에 헛웃음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촌 동생이 SNS에 그런 사진을 올리고 난 날은 저에게 달려와 싹싹 빌었어요. 자기가 시킨 게 아니다. 걔가 멋대로 그런 거다. 오해하지 말아라. 나 오해 안 했는데? 어? 당신은 화난 거 아니었어? 나 화 안 났어. 내가 왜 화가 나니? 인간 같지 않은 것들에게 라는 뒷말은 생략했습니다. 그냥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은 여기에 구차한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제게 연락을 따로 하고 있진 않았지만 설사 제가 이혼이란 선택을 해서 자기 아들의 체면에 금이 갈까봐 꽤 노심초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씩 저희 집 앞에 과일 같은 것들을 보내시며 그 위에 메모지를 붙여놓으셨는데 메모지 위엔 관용과 배려란 구절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곧 뭐겠어요.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는 말이었죠. 그리고 그 시점부터 도련님의 애정 공세라고 해야 할까요? 저에게 하는 행동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전보다 조금 더 티를 낸다고 해야 할까요? 전엔 그래도 형수라고 조심하는 티를 내더니 이젠 그러지도 않더군요. 언젠가부턴 은근슬쩍 저를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자기 옛날 여자친구가 자기랑 닮았다나 그런 말들을 하며 이상하게 분위기를 몰아가더라고요. 그러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베이킹을 하기 전 뜨거운 물을 컵에 담고 있었는데 자칫 잘못해서 그게 쏟아지고 작은 화상을 입었거든요. 별로 큰일 아니라 생각해서 약국에서 대충 연고를 바르고 다시 일에 매진하려고 하는데 도련님이 그걸 보더니 난리를 치면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 이 피부에 흉지면 어쩌려고요. 이거 작은 거 같아 보여도 나중에 흉되면 머리 아파요. 괜찮아요. 제가 안 괜찮아요. 속상해 죽겠네. 한껏 속상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병원에 데려가 기어이 치료를 받게 하더니 앞으로 이런 일 할 땐 꼭 조심하라며 악이 달래듯 말하는 순간 속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남편의 옛날 모습과 정말 닮아 있었거든요. 남편도 연애할 땐 완성된 케이크 마냥 이런 화사함과 예쁨으로 저를 많이 감동시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곤 했죠. 근데 남겨진 이 뒷맛의 씁쓸함이란 참 뭐라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제 상처를 확인해야겠다는 명목으로 전보다 더 자주 가게에 들렸고 전 그냥 다름없이 한결같이 도련님을 받아주었죠. 그렇게 일상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련님은 의중을 떠보려고 하더군요. 제가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 하지만 전 그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여지없이 도련님이 퇴근길에 데리러 와주기로 했어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저는 우산을 들고 도련님을 기다리러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남편이 문 밖에서 서 있더라고요. 반차를 내고 저를 마중 맞던 거예요. 저기, 당신 비 오니까 힘들까 봐 왔어. 그래? 고맙네. 예전과 같은 미소를 억지로 만들어내며 저를 맞이하는 남편을 보자 드디어 때가 왔다 싶었고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보여줄 게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오랜만이라 감격한 건지 알겠다며 옆에 서주었습니다. 이윽고 도련님 차가 미끄러지듯 골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련님 차를 알아본 남편의 얼굴이 바로 굳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봐도 된다며 남편의 옷을 놓아주었죠. 매일 시간 맞춰 데리러 오는데 오늘은 조금 늦은 것 같다는 말도 덧붙이고요. 도련님은 차에서 내렸고 남편은 왜 왔냐고 공격적으로 따져묻더군요. 형이 잘못한 일을 내가 되돌려주려고 한 거야. 네가 뭔데 나서? 그리고 이게 되돌려주는 거라고? 매일 형수를 데리러 오는 게? 야, 너는 대체 뭔 생각으로 이러는 거냐? 너 미쳤냐? 형이야말로 미쳤지. 와이프를 두고 어린애랑 놀아나? 형 옛날부터 내가 알아봤어. 하여튼 인생 진짜 더럽고 피곤하게 살아. 도련님은 나름 제 남편에게 쌓인 게 많았던지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굴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을 갖가지 말로 비난해대는데 둘의 분위기가 점점 가열되었을 때 저는 말다툼 중인 두 사람 사이를 지나쳐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자, 현중아. 나 피곤해. 일부러 도련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봤는데 바로 먹히더라고요. 남편 얼굴이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빨개졌거든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정 그대로 남편을 지나쳤고 빗속에 남편을 두고 빠져나오는데 집 오는 내내 어찌나 웃기고 후련하던지 한참을 흥분해 있는데 그 기분을 지겨운 집안에서 삭히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도련님이 마침 제게 물었어요. 집에 돌아가도 괜찮겠냐고.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했는데
그날의 빗소리 탓인지 차한 노랫소리 때문인지 이상한 용기가 나는 것 같았죠. 어차피 이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건 남편과 보람이니까 나까지 한 숟갈 얻는다고 죄가 될 건 없으니까. 도련님, 오늘 밤 저랑 소꿉놀이 할래요? 도련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고 이내 차를 돌렸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아침 대바람부터 저희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당직이었던 남편이 퇴근할 즈음 오셨기에 마음속으론 삼자 대면이라도 하시려나 싶었죠. 둘만 남았지만 어머님은 명색이 교감님 체면이 있으신지 머리채를 잡거나 밥상을 엎는 액션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은 마치 산산조각 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긴 듯 했죠. 조용히 식탁에 앉은 후 물을 들이키고서 꺼내신 첫 말씀은 어제 현성이랑 통화하면서 다 들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마. 현중이랑 무슨 사이니? 어제 현중이가 집에 안 들어왔거든. 이었어요. 기다렸던 질문을 들은 저는 최대한 생기 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사실 전 그 순간을 가장 기다렸는지도 모르죠. 아, 그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냥 애들이 소꿉장난 좀 한 거 가지고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어머니. 뭐야? 어머니가 한 말 그대로 돌려드린 것 뿐인데 왜요? 불쾌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성을 참지 못하고 제 뺨을 때리셨죠. 그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이 난리통을 보고선 뛰어오더라고요. 그리고선 바로 어머님의 손목을 잡았어요. 어머님은 옆에 있던 꽃병으로 저를 내려치시려 하시던 거였는지 그걸 붙들고 계셨거든요. 네가 내 아들들을 가지고 놀아? 처음부터 네가 모두 망친 거야, 네가. 어디 불려시 같은 계집애 하나 잘못 들였더니 이 꼴을 만들어, 네가. 어? 너 이거 소문이라도 나면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너 뭐로 보상할 거야? 저는 갖은 욕을 다 뒤집었으며 맞은 뺨을 부여잡고 있다가 어머님을 말리는 남편을 제 쪽으로 돌려서 뺨을 때렸어요. 당신 뺨을 맞는 것보다 그게 더 마음 아플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더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엉겁결에 뺨 맞은 남편은 멍하니 서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어머님을 끌고 나가려 했어요.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꼰질러 바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중립자인 척 말리는 척 하는 게 가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가라고 등 뒤로 밀어줬죠. 그런데 그때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사촌 동생이더라고요. 너무 웃기죠. 죽으려고 불빛으로 날아드는 날파리들도 아니고 사실 제가 어젯밤 외박할 때 술김에 엄마 아빠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 모두 말했거든요. 물론 고모한테도요. 고모는 워낙 불같은 분이라서 동생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연락도 자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화가 난 아빠가 고모와 연락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제가 워낙 슬프게 울어대니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마도 동생은 제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겠죠. 예전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잘하던 친구라 이 사실을 말하면 오히려 저에게 독이 될 거라나 아마도 본인 편을 들어주거나 헤아려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한 것 같아요. 참나, 아무리 그래도 내 부모인데 생각이 어려도 너무 어린 거죠. 평소 같으면 저도 걱정하실 부모님에겐 비밀로 했겠지만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감출수록 저만 피폐해지니까. 오늘 아침에 고모가 동생에게 전화해서 당장 지방 집으로 내려오라고 했고 크게 혼이 났나 봐요. 그것 때문에 화난 동생이 저희 집까지 찾아온 거죠. 문 밖에서 저를 찾는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언니, 미쳤어? 마침 너무 좋은 타이밍에 온 것 같아서 전 반갑게 문을 열어주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엉겁결에 사자대면이 된 겁니다.
동생의 등장에 시어머님과 남편도 적잖이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너 왜 여길... 오빠, 그게 언니가 이상한 말을 해서... 세 사람이 어버버하고 있길래 음료수 4개를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뒀어요. 저도 무슨 계획이었던 건지 그 와중에 남편은 당장 동생을 내보내려고 했고, 동생은 가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기를 쓰며 버티더라고요. 동생은 남편을 붙잡으며 자기뿐이라고 했으니 그 약속 지켜달라며 사랑을 애걸하고 있고, 남편은 머리를 붙잡고 한숨을 쉬고, 그러다 동생이 셋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머님한테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 광경을 보는데 우리 집에서 서로 나가라고 소리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이 이렇게 눈앞에 있으니까 내 이야기인데도 참 현실성이 없다 싶고, 그때 두 사람의 다툼 사이에 낀 어머님이 갑자기 저에게 빨리 결정하라고 채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결정인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선택이란 건 저더러 그냥 이대로 넘어가라는 말이었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부터 이혼 여부를 생각해 볼 테니 일단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희망이 생겼다는 듯 자기가 나가 있으면 생각이 정리될 것 같으냐고 묻더라고요. 그럴 생각? 추호도 없죠. 그냥 한 말이에요. 나가 있으면서 자신의 구차한 신세 좀 느껴보고, 저는 그동안 넋이 나가 손도 못 댔던 이혼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려고요. 집은 어차피 공동 명의니까 어떻게 뺏어오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여보, 나 그럼 당신 믿고 나가 있을게. 그래,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양심 없는 짓 했어. 그 벌은 받아 마땅해. 그러니까 나가 있을게. 당신도 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천천히 잘 생각해줘. 부탁해, 여보.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든 다 듣겠다는 태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전 어머님에게는 도련님이랑 별 일은 없었으니 걱정 말라고. 그렇지만 저를 따라다니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 두 손 꼭 잡아드렸어요. 오늘은 꼭 집에 보내겠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러자 어머님이 다시 또 손을 올리는 걸 남편이 막더라고요. 아무 일 없었대잖아. 아, 난 와이프랑 현중이 믿어. 그러니까 엄마, 이제 그만해.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했더니 사람이 갑자기 제 편이 돼서 이 상황을 중재하네요. 참나, 역시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눈앞에 자기 일만 급급한 멍청한 사람. 남편 말에 놀란 사촌동생은 결국 이렇게 멍청하게 당하려고 자기랑 끝내냐며 다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도 그런 꼴은 처음 보셨는지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동생에 대해 복수할 차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그동안 동생이 인터넷상에서 제 가게에 대한 고의적인 악성글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소를 진행 중에 있었어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척 하다가 이번에 난리치고 있던 동생에게 조용히 고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어, 아니, 설마 나를... 동생은 가족 간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떠들었지만 대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번에도 남편이 중재하면서 동생에게 왜 이렇게 구차하게 구냐면서 혼내더라고요. 역시 어린애들은 상대 못하겠다면서요. 같이 놀아난 본인 생각은 전혀 못하나 봐요. 완전히 개판이었네요. 당신이 그럴 거 없어. 고소는 진행할 거야, 그대로. 언니, 이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 나 돈도 없고, 아직 어려.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고. 이제 알게 될 거야, 곧. 동생은 제 발목을 잡고 구걸하듯 미안하다며 엉엉 우는 소리를 해댔어요. 하지만 악성 글 남기면서 실컷 분풀이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단 말로 퉁치면 그건 제가 부처인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동생이 그렇게 빌기 시작하니 시어머니는 그제야 남편에게 왜 이런 애를 만났냐 소리를 쳤고, 남편은 자기가 아니고 동생이 날 꼬셨다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 가관도 아니었어요.
엄마, 내 잘못 아니야. 누누이 말했잖아. 그리고 엄마도 내 편 들었다며. 바람 눈 감아주라고 했다며. 그건 그렇지만, 너만 잘했어도 이 꼴이 만들어져. 내 체면, 우리 집안 체면 좀 생각해봐라. 이게 무슨 개판 5분 전이야.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뭘 오빠를 꼬셔. 오빠도 내가 좋다며. 내가 와이프보다 훨씬 이쁘고 몸매도 좋다며. 그렇게 말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덜 떨어진 소리를 해. 뭐? 얘, 너 감히 우리 아들한테 덜 떨어졌단 소리 하는 거야? 어디서 터진 주둥이라고 나불거리고 앉아있어? 참, 아직도 선연합니다. 그 장면이. 서로 잘못했다고 삿대질 해가며 싸워대는 세 사람을 보니 이젠 인간에 대한 환멸이 들더라고요. 잘못 구워낸 이 커다란 케이크를 보고 있자니 그냥 한 번에 뭉개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서 크게 소리질러 버렸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다 나가라고 미친 듯 악다구니 쓰며 소리쳤어요. 아마도 인생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날이 또 올까 싶네요. 놀라서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나가는 세 사람을 다시금 떠올리자니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그랬네요. 아, 그 와중에 남편은 저한테 꼭 좋게 생각해 달라며 다시 행복한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짓거렸네요. 정말 제가 왜 그런 그지 같은 인간을 뭘 믿고 같이 살았던 걸까요? 며칠 후 가게로 동생이 찾아왔어요. 저는 내쫓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한 채 제 일만 하고 있었죠. 동생은 직원들만이라도 자리를 비우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전 딱히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잦은 소란으로 다 알고 있을 테고 죄 지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동생은 마치 예전의 보람이로 돌아간 듯이 순수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안 만날게. 그냥 그 사람에게 품었던 마음도 싹 지울게.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나빠지지는 말자. 제가 만들어줬던 케이크들 사진들을 인화해서 가져왔더라고요. 테이블에 쭉 나열해 두는데, 오히려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깨달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었구나. 그런데 이 애는 내가 사랑을 베풀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구나. 정말 어이가 없어서 오는 말에 대꾸 안 하고 그냥 작업만 했어요. 그 친구의 뜻은 아마도 고소를 취하하고 가족에게도 좋게 말해달라는 거겠죠. 할 거 다 하고 이제 와서 그 애에게 케이크를 던졌습니다. 어때? 네가 저번에 주문했던 케이크 나도 완성시켰거든. 그때 그 다른 집 케이크와는 다르지? 케이크를 맞고 사촌 동생은 어버버 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독한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원래 이런 건데 폭발할 만한 일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크림을 뒤집어 쓴 동생은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창피함을 알았는지 가게 테이블에 있던 휴지로 얼굴을 닦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났어요. 시간은 부지런히 지나가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 가게 일에만 매달렸죠. 가게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이야기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단골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가끔씩 가족, 연인 간에 선물할 행복한 케이크를 만들 때마다 그때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만 이렇게 계속 마주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이혼 소송이 정리되면 직원들에게 가게 맡기고 여행이나 길게 다녀올까 싶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숨겨왔던 그 감정들을 한꺼번에 털어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그때그때 분출하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더 익숙하고 편하거든요. 그게 저라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지겨운 남편과는 결국 이혼하기로 했어요. 어제 이혼장을 시댁으로 보냈더니 부재중 전화가 미친 듯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 통 온 메시지도 안 읽었어요.
대충 스치듯 보아하니 매달렸다가 설득했다가 지 혼자 화냈다가 혼자 난리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너 이혼하고 혼자 돼서 이혼녀 꼬리 달고 싶니? 그게 얼마나 여자한테 손해인데 어떤 세상인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와중에 온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어처구니 없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혼녀는 저만 되나요? 남편도 함께 이혼남 되는데 그건 생각 못하시고 고리타분한 편견 속에 갇혀 계시다니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위자료나 준비해 두었으면 싶은데 뭐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소문이 새어나갈까봐 쉬쉬하며 여전히 사회생활, 가정생활 잘 이어나가는 것 같았어요. 도련님은 제가 연락이 끊기면서 매일 형과 어머님께 울고불고 난리친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한 감정은 없었어요. 그런 일말의 책임감이나 양심이 있었다면 아예 시작조차 안 했을 테니까요. 어머님은 본인 체면을 구기는 일을 가장 두려워하니 그런 집구석을 보며 늘 불안에 떨며 살았겠죠. 일부러 소문낼 마음은 없었지만 주부 단골도 꽤나 있는 저희 가게 특성상 소문이 빨리 날 수도 있고요. 맘카페는 정말이지 모든 소문의 요충지거든요. 모든 건 시간에 달린 일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 사촌 동생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합의금을 받아낸 이후로 서울에서 지낼 형편이 안 돼 도망치듯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어떻게 사는진 몰라요. 가족에게 묻지 않으니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마도 딱 제가 겪었던 것만큼 지옥 같은 생활이 이어지고 있길 바랄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쓸데없는 객기로 부린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다란 잘못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저도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용서할 날이 올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이다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해요. 한 사람이 망쳐지는 건 너무 쉽고 한 사람을 망쳐버리는 건 생각보다 유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한 건 여전하긴 하니까요.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지금 제 일을 사랑하고 지금의 제 하루를 사랑하니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